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일생사무의 이영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해외에서는 월세만 있다는데 우리와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고, 인터넷 기사를 보고, 여기는 영국, 미국, 일본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일본에 있는 부동산 회사로서, 부동산 회사에 있음으로써 일본 내용은 어떤가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한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이제 전세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전세 제도가 원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은행 이자가, 금리가 되게 높았기 때문에 그 목돈을 내고,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 금리로 월세를 생각을 하고, 입주자 측에서는 목돈을 내고 나중에 나갈 때 돌려받는, 요게 이제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라는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자도 낮고 하니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월세로 많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일본은 원래부터 전세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월세인데, 이게 일본의 월세가 어떻게 한국과 틀린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월세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일본 거를 봤었을 때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한번 예상해 보시라고 영상을, 일본 월세는 어떤지, 한국과 어떻게 틀린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우선 일본은 보증인이 없으면 집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보증인은 3신족 이내, 부모라든가 형제가 보증인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면은 내 생활을 하면서 그 타인의 월세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랬을 때 그 월세를 대신 내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일본 같은 경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인을 안 써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안 써주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월세 시장이 되면서, 이제 사회가 발전이 되면서 지금 보증회사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는 물론 이렇게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월세가 밀렸을 때 보증회사는 그 월세를 대신 내주고 입주자한테 그 월세를 받는 추심 업무, 합법적인 채권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대신 내주었을 때 이제 그 입주자한테는 이런 대신 내준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그 사이에 이자라든가 이런 거를 입주자한테 청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증회사가 이용되지 않는 방향에서 해야지 입주자에서도 손해가 적고요. 우선 보증회사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보증금이 30개월 아니면 몇 천만 원씩 된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시키킹이 보증금인데, 보증금이라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시키킹이 한 달에서 두 달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보증회사도 많이 보급이 되면서 한 달인 케이스도 있고 없어진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시키킹은 원래 돌려주는 돈인데, 여기서 청소비라든가 원사회복 비용을 빼고 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월세가 낮다 보면, 월세가 좀 4만원, 5만원 하다 보면 청소비로 다 빠지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비 같은 경우는 집이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청소비는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관리회사는 뭐냐면 그 집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관리회사는 기본적으로 입주자와 주인 사이에
있고 입주자 얘기와 주인 얘기를 둘 다 같이 듣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가 얘기했을 때 이건 주인이 해줘야 될 거라고 하면 주인한테 얘기해서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할 테고, 이거는 입주자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입주자 책임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입주자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사 기준으로 영국에서는 월세가 소득이 3분의 1 이상 되면 방을 못 구한다는 아까 뉴스 내용에 거기에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3분의 1이 기준은 기준입니다. 근데 3분의 1 이상이 넘는다고 방을 못 구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좀 까다로운 관리회사 같은 경우는, 관리회사는 입주자 심사까지 하기 때문에 관리회사 좀 까다로운 데는 3분의 1이 그 원천지구세 세금 낸 이력을 얘기를 하는데, 원천지구세 소득이 3분의 1 이상이 안 되면 심사를 거절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회사마다 물론 틀리겠지만 보증회사에서 심사가 통과되면 관리회사는 그런 걸 개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보증회사 심사 통과되면 별로 개의하지, 크게 문제 삼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3분의 1의 기준은 왜 3분의 1이냐면 자기 생활비라든가 여가비, 그 다음에 저축 이런 걸 하면서 월세가 3분의 1 정도 돼야지 생활하기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3분의 1이 그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한국은 내가 집을 빌렸을 때 이건 내 집이기 때문에 집을 내부 공사를 해도 되고 벽지를 새로 바꿔도 되고 못을 박아도 되고 이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못을 박든지 벽지를 바꾸든지 어떤 구조를 바꾸든지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주인한테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주인 승낙을 받지 않고 바꿨을 때는 나중에 나갈 때 그거를 원상회복 해달라는 주인의 요청이 있으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승낙을 받을 때도 원상회복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주인하고 미리 상의해 놓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나중에 나갈 때 이거는 그 말을 바꿔서 원상회복 해달라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갱신료에 대한 얘기인데, 한국은 2년 계약을 했었을 때 다시 2년을 갱신할 때, 다시 2년을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갱신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본은 2년마다 갱신료가 발생합니다. 야증의 한 달치, 월세 한 달치 분이 갱신료가 발생하고요. 관리회사마다 야증의 한 달치에 갱신 수수료가 또 플러스로 발생할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골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는 갱신료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심으로 오면 올수록 갱신료는 거의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약에 대한 얘기. 임대차 계약의 해약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2년 계약을 했을 때 2년 이내로 해약했을 때는 만약에 1년만 살고 2년 계약인데 1년만 살고 나가겠다 라고 했을 때 나머지 1년치에 대해서 다 월세를 내라라는 케이스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년 계약을 하더라도 내가 나가기 전에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해약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계약서에 뭐 1년 이내 해약은 위약금 한 달, 2년 이내 해약은 위약금 한 달, 뭐 이렇게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한 달 지나 두 달 전에 해약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보통 한 달에서 두 달이지 뭐 한 6개월치 뭐 요런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 요렇게 일본에서 이제 관리회사와 보증회사가 있음으로 해서 신문기사를 보면 관리회사와 보증회사가 있음으로 해서 입주자 측면에서 그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게 적다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보증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입주자 측면이라기보다는 주인 측면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보증회사는 주인한테 이런 보증을 해줄 테니까 이 사람을 내가 보증하는 걸 승낙할 테니까 이 사람을 입주해 달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입주자한테는 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한테 또 어떤 또 유리한 측면이 있냐면,
보증회사는 내가 이 사람을 면직도 없는 사람을 서류만 보고 보증을 서줄지 안 서줄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 같은 거, 그러니까 특히 범죄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요 체크하는 방법은 어떻게 체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선 범죄 이력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그런 문제 없는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겠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보증회사 통과되면 큰 문제는 없는 사람이라는 건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틀리게, 한국은 돈만 주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돈만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심사 조건들을 다 승인을 받아야 입주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까지 다 체크해 주기 때문에 보증회사를 오히려 신뢰한 게 신뢰도가 높다는 거.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이 또 이렇게 임대하고 한국 임대하고 어떤 측면이 조금 틀린 점이 있냐 하면, 지금까지 이제 입주자 입장에서 얘기 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주인 측면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물론 임대 사업자를 낸 사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집이 두 채, 세 채, 네 채 있으면 중과세가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라도 중과세가 없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채를 갖든 10채를 갖든 20채를 갖든 이런 재산세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매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한국은 이제 두 채째와 세 채째, 네 채째에 대해서 팔 때마다 양도소득세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그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있다면 5년 이내에 팔았을 때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약 40%, 그 다음에 5년 이후에 팔았을 때는 약 20%의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 매매에 대한 세금은 제 앞에 영상에 보면 부동산 매매에 대한 그 카테고리로 매매에 대한 그 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40% 20%는 내가 1,000만원에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 물론 일본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일본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새 집을 사면 그 다음부터 내려가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도심 같은 경우는 워낙 발달하다 보면 편리성 때문에 오르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1,000만원에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라고 했을 때 이 1,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제 40%라면 400만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5년 이후에 팔아서 20%라면 200만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 예, 여기까지 일본 임대와 한국의 부동산 제도와 한국 임대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봤습니다. 예, 나중에 또 다른 영상을 있으면 또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추천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